전 이거 진짜 맞는 것 같고 경험이 있어요. 님이랑 저랑 궤도랑 셋이 중국 갔을 때 귀한 손님 오셨다고 자라를 해줬어. 자라를. 아, 저 솔직히 그거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안 될 거 학약. 유란입니다. 저희가 흑백요리사 과학적 리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흑백요리사에 그 장면이 나와요. 급식대장 선생님이 이제 요리를 식판에 담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안성재 셰프님께서 심사를 할 때 딱 멋있게 오늘 급식은 뭔가요? 뭐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먹었는데 맛있는 거야. 일단 안 셰프님이 여기서 또 되게 과학자적인 자세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의 판단이 기억에 어떤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피어 리뷰를 요청합니다. 백종원 선생님한테. 안성재 셰프님은 되게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검열을 한 거죠. 뭐 예상대로 안성재 셰프님의 첫 어떤 평가가 맞았고 백종원 선생님께서도 통과를 시켜줬던 그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실제로 기억이라는 것이 첫사랑과 첫 데이트 때 먹었던 음식, 군대에서 먹은 무엇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미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피어 리뷰 요청했다는 거를 이제야 기억났어요.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미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드는 생각은 그럼 백종원 셰프님은 영향을 안 받을까? 그래가지고 기억이 맛에 미치는 연구 관련해서는 완전 직접적인 연구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연구가 있어요. 해산물 요리를 먹는데 소리를 들려준대요. 바닷소리, 약간 갈매기 소리가 나는 해변이 연상되는 소리를 들려준대요. 그렇게 뭔가 해변이 연상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해산물 음식을 먹을 때 더 이 음식을 신선하게 느꼈다. 뭔가 어떤 기억을 연상시키는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맛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실험인 거죠. 근데 사실 그 실험만 하나만 보고 좀 해석하기에는 이 청각 신호가 기억을 정말 불러 일으켜서 맛에 영향을 준 건지, 그 청각 신호와 이 음식이 그냥 어울린다는 그 커넥션 때문에 뭔가 영향을 준 건지가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해석이 좀 완전하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어쨌건 연구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또 이제 이거를 또 그래도 서포트 할 수 있는 또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는데 또 음식 관련 현상 중에 또 이게 있어요. 네오포비아. 새로운 음식보다 익숙한 음식을 선호한다. 맞아요. 물론 이제 가끔씩 새로움을 추구하고 싶지만 왜 우리 해외여행 갈 때 특히 우리 좀 부모님 세대 한식집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저도 점점 그쪽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또 네오포비아가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포비아, 혐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동물 실험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 거죠. 사실 이 맛이라는 게 우리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한번 먹었는데 먹고 배탈이 나거나 아프잖아요. 미각에 대한 그 신호만큼 한 번에 학습이 빠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테이스트 어버전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 먹고 아픈 경험이 있으면은 그거를 진짜 한 번에 이제 그 음식이 싫어져 버리는, 다시 맞아요. 찾지 않는. 뭐 주로 굴이나 뭐 이런 거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각이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근데 미각 관련 기억이 형성이 될 때 어떤 뇌부위가 활성화되느냐, 그래서 이걸 미각 기억 네트워크 관련 연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미각 관련해 가지고 정보 처리가 될 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그 해마 관련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 해마 중에서도 장소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같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뭐 사냥을 해 아니면 뭐 과일을 따먹어 그럼 대충 여기 어디서 열리는지를 기억을 해놔야 유리할 거 아니에요. 논문의 해석에서도 뭔가 어떤 좋았던 음식에 대한 소스를 기억을 해야 다시 그 음식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 장소 기억도 좀 형성이 된다 그랬지만 이 미각 기억을 담당하는 네트워크의 또 중요한 일부가 감정 관련한 영역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어떤지에 따라 미각 경험이 달라진다는 건가요? 이게 완전히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까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미각을 기억을 할 때 감정 관련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은 평범했던 음식도 누구랑 같이 먹었느냐에 따라 문제. 여행하면서 먹었느냐. 삼국대교에서 먹은 라면. 비 오는 날 막걸리. 아, 근데 왜 이렇게 땡긴지 모르겠어요. 네. 버릇 같아요 이제는. 또 거의. 이거의 또 근원을 찾아보면은 결국 파블로프의 개 실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느끼면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때의 기억이 연상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때의 기억을 연상하다 보면은 그 맛이 떠오를 수가 있고 그 커넥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식당 가면은 항상 그 음식에 좀 매칭되는 어떤 인테리어들이 있잖아요.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비용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군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렇죠. 그 백종원 선생님께서 항상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장사를 할 때 맛은 30%다. 맛은 당연히 기본인데 나머지는 그 외의 것들. 엄청 그 오래된 김치찌개집에 갔는데 거기서
막 저기 천장에 거미줄 같은 거 있고 아. 할머니가 허리 굽혀가지고 막 하면서 나오면은 거미줄은 막 멋있는 인테리어라고 여기에 전통이 느껴지는. 그런데 팬시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미줄이 있으면은 그건 감점 요소라고. 이 음식에 대한 기억을 완성하는 거에 있어서 심지어 이 음식을 다시 찾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완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맛 외에 많은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뇌과학에서도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장뇌축 혹은 장과 뇌 인터랙션, gut-brain axis. 또 이거 관련해서도 연구된 게 또 흥미로운 게 있는데 장에서 보내는 그 신호가 바로 이 해마나 감정 관련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장에서 뭔가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신호가 음식 관련 기억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완전 이건 전 동의해요. 아 그래요? 전 왜냐면은 특히 어르신으로 갈수록 그런 게 많은데 아주 극단적으로는 엄청 매운 거 먹었어. 장에서 장난 아닌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유쾌할 맞아요. 수가 없어요. 적어도 장이 불쾌한 상황이 되면은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좋은 기억이 되기 힘듭니다. 음식 관련 기억이 형성될 때 우리 맛뿐만이 아니라 흡수될 때의 경험까지도 장의 경험. 장의 경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억이 영향을 미친다가 아까 우리가 그 이전에 했던 시각이 미각에 영향을 미친다와 또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각적 정보로 인해서 기억이 기억 회상이 회상이 되고 되니까. 그게 또 미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음식이라는 게 즐거운 문화인 이유가 이렇게 봐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또 음식 관련 선호도는 사회적 영향이 있다.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긴 하죠. 사람들의 트렌드. 그렇죠. 와, 유아정 우와.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역사적인 전통과 관련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악어 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것. 그리고 음식에 똑같은 비주얼의 음식이라도 거기에 돼지고기로 만들었냐, 악어 고기로 만들었냐라고 그냥 그 라벨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선호도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한 약간 사회적인 선호도, 불문율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 이거 진짜 맞는 것 같고 경험이 있어요. 님이랑 저랑 궤도랑 셋이 중국 갔을 때 귀한 손님 오셨다고 자라를 해줬어. 자라를. 아, 저 솔직히 그거 힘들었어요. 근데 궤도님, 유련님 못 먹었죠? 저는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 약간 닭고기인데 조금 다른 버전. 그래서 맛있으니까 아직도 기억나. 그 중국인 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거의 모든 자라 부위를 다 줘가지고 맛은 있었는데 네. 그때 저도 느꼈죠. 물론 이제 맛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어떤 재료로 했는지에 따라서 아예 못 먹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때 많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미각이보다 어떻게 보면 선호도인 거죠. 그리고 또 약간 그 흥미로웠던 게 그 장면 중에 비닐봉투 쓰레기를 연상시키는 파스타. 전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설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쓰레기봉투라고 생각 못 했었는데 쓰레기봉투라고 말하니까 그거 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형태였어요. 그걸 딱 보면은 쓰레기 봉투라는 그 네이밍 때문에 꺼려지게 되는 그런 느낌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쓰레기 봉투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뭐 유전자에 있는 건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학습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런 실험이 있어요. 이건 뭐 사실 당연한 실험이긴 한데 그 브라우니를 다양한 모양으로 제공을 해요. 이거를 사각형, 원형, 똥 모양. 그렇게 제시를 했더니 당연히 똥 모양 아무도 안 고르더라. 그런 실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학습된 개념 때문에 어떤 그 안 좋은 냄새나 기억이 연상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음식 선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뭐 당연히 아마 맛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완전히 또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다이렉트한 연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음식 칼럼니스트가 이제 쓴 말인 것 같은데 맛이란 게 절대적이지 않다. 평범한 음식이라도 그때 먹은 분위기와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먹은 거는 결국 나중에 그거를 맛있는 음식으로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맛이라는 게 기억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 그 기억이 형성될 때 장소에 대한 기억이라던가 감정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생각이 예를 들면은 옛날에 홍콩이나 태국 이런 데 가면 별미를 먹잖아요. 거기서 이제 별미를 먹고 들어와서 태국 음식점이나 홍콩 음식점 이런 데 가서 딱 먹으면 그 여행 갈 때가 막 떠오르면서 되게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모든 음식이 배달 가능해진 거예요. 요즘 좀 오히려 기억이 미각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어진 것 같기도 해요. 희귀하지 않으니까. 네네.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흑백요리사에 나온 다양한 음식들은 또 완전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되게 먹고 싶은 거야. 사실 제가 그 최현석 셰프님 음식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먹고 싶다고 생각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최현석 셰프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익숙한 것에서 조금의 새로움을 찾아내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숙한 음식을 선호해요. 근데 결국 너무 새로우면은 사실상 우리는 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익숙함 속에서
조금의 새로움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뭐 뇌과학적 조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흑백 요리사의 과학적 리뷰와 함께 음식의 과학, 기억이 미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지금까지 안 될 과학 약 유런이었습니다. 안녕.